행복해지는 걸 두려워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많이 멋있지 않아요?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룰라가 1989년도에 처음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좋네. 그리고 많이 써먹었던 얘기죠. 그럼 행복이 뭐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를 갖다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89년도에 또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뭐가 또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슬로건입니다. 룰라 빼곤 다 부자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서민들 편은 룰라밖에 없다. 그 얘기를 룰라 빼곤 다 부자다.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거죠. 이 룰라 성공동 사건입니다. 브라질 피치당 당기고요. 룰라가 있는 포스터죠. 브라질 노동당 보통 빼떼당이라고 피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브라질 노동자 당입니다. 정확하게 얘가 이제 탄생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창당대회예요. 이 사진이 별로 안 모였죠. 작은 강당에 모여서 정당을 창당합니다. 여기에서 룰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앞에 중간에 서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딱 팔짱을 끼고 이게 젊은 시절의 룰라입니다. 머리 하얀 사람을 찾아 머리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브라질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오늘 이상한 거 문구를 하나 올렸어요. 논문을 하나. 제가 20년 전에 쓴 건데요. 그때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럼 뭐 어떤 논문이냐면 제가 여기는 대학교 졸업 논문이에요. 졸업 논문을 제가 브라질과 한국 사회 비교를 통한 진보정당 관련된 걸로 제 졸업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게 제가 꽤 나름대로 공력을 들여서 제가 평상시에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한 게 희한하다고 할 정도로 다들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브라질도 똑같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박정희부터 해가지고 박정희부터 해서 전두환까지 하는 군부독재가 있었잖아요. 이 군부독재가 똑같이 있었어요. 저기는 또 우리 보고 중요한 떠드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제가 드린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군부독재가 있었어요. 민주화가 안 됐죠. 이 군부독재 시절에 얘네들이 있는 정당 말고 이제 브라질은 모든 정당이 없었어요. 정당을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직선제를 쟁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박정희 그 유신 때는 있잖아요. 정당도 함부로 등록을 못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전두환 때까지도 그래갖고 왜 그때 야당 관제야당이다 뭐 이렇게 묻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1980년도, 80년도에 근데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정당 등록이 안 됐다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고 나서 소위 우리나라도 1987년도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뭐 A당, B당, C당 이미 나왔다고 민중이당, 한결의 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군부독재에 저항을 했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그 직선제를 쟁취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브라질 삐띠당이라고 하는 소위 진보정당을 만들었고 이들이 결국에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역사적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 종교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사실은 김수환 추경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종교계가 앞장서고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듯이 이 브라질이라는 데는 이 민주화 과정에서 종교계가 특히 이제 카톨릭계 해방신학 계열이 굉장히 강하게 그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는 아시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래서 7월, 8월, 9월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민주화 직선제를 먼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노동 문제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거꾸로예요. 브라질은 뭐냐?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이 먼저 생기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 힘으로 민주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냐면요. 여기는 뭐 중도 우파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단일화 이런 걸 얘네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민주화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그 야당들,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의 보수 야당들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생긴 그 뒤에 있는 노동자 정당 또는 좌파 정당, 진보 정당들은 끊임없이 이들과 관계 문제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의외로 없었어요. 당만대로 통령 갖다 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노동이 먼저 형성되고 민주화를 노동운동이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역사지만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970년대 브라질 같은 군부 독재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로 따지면 7, 8구 노동자 대투쟁, 87년 18구 노동자 대투쟁, 그 다음에 90년도 초반까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엄청난 그 생존권 요구 파업 투쟁들이 있었거든요. 78년도 79년도에 브라질 남부 산업 지역 중심,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적인 파업이 막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 투쟁을 시작하고 그 힘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를 위해 1980년 2월에 브라질 노동자당을 창당을 하죠. 그리고 계속 직선제 추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76년도인가에 그 정당 제한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정당을 먼저 만들고 노동자 정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직선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제가 도입된 게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1989년도 선거예요. 그때 룰러라는 아저씨가 처음 나온 거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룰러 빼곤 다 부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령이 참 재밌어요.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착취, 지배, 억압, 불평등, 불의, 빈곤을 없애게 투쟁하는 이게 첫 번째 브라질 노동자당의 첫 번째 강령이에요. 여기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었던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얘기한 제3세대 좌파정당, 진보정당에 속하거든요. 첫 번째 진보정당은 우리가 옛날에 지난 첫 번째 외에도 독일 3인당, 뭐 프랑스 사회당, 뭐 이런 정당들이 1세대 정당이고 2세대 정당은 보통 어떻게 보냐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코민테른에 가입했던 수많은 공산당 또는 노동당 또는 사회당 계열들을 2세대라고 하고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생성된 정당들을 갖다 보통 3세대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소위 소련 중심의 코민테른 중심의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소위 일당 독재 중심의 이런 체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사회주의지만 그런 체제랑 우리 좀 다르다는 얘기를 앞에 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붙이게 되는 거죠. 대략 강령적 수준은 좀 정의당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정의당이 그래서 강령적으로 보면 민주적 사회주의 정도의 강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표현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린 당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당은 이 당만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 민주운동, 노동운동 뭐 이런 등등의 정치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도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지금 그렇게까지 아직 좀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지만 제대로 되려면 정의당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운동, 지역의 뭐 생협운동이나 사회운동, 지역의 뭐 민주시민운동, 풀뿌리 운동들의 정책 표현으로 지지를 받고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당을 어쨌든 198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 연방선거에 처음 만든 그때는 하원의원 8명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상원, 하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때는 3.1%를 받거든요. 정당 지지율. 그리고 권역별로 해서 나중에 하원의원은 8명이 된 거예요. 1986년도에 이제 직선제헌법을 만들기 위해 재헌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 하원 16명이 이제 당선되죠. 그러니까 이 당도 처음에 이렇게 갖고 뭐 대단히 크게 이렇게 갖고 갑자기 나타난 정당은 아니에요. 처음에 바닥을 겼던 거지. 8명이니까. 지금 우리 정의당이 5분 계시죠? 노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든 우리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정의당 역사로만 보면은 한 6년 정도 걸렸고 민주노동당부터 하면은 한 20년 걸렸는데 지금 10명까지 들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지난번 총선 때 6명이었죠. 사실은 우리도 사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도 사실 2000년도 집권까지 이 시작은 이렇게 했다. 왜 성경에 나온 말로 뭐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자리라 이런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1989년도 룰라가 대선을 출마합니다. 재밌는 거는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우파 하나 빼고 나머지에서 이쪽에서 1등 한 거야. 2등 한 거야. 결선 투표 올라가죠. 결선 투표 47%.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러면서 전 세계가 브라질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 진짜 정권을 잡겠구나. 칠레 아인드 정권 이후로 사실 좌파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잡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진짜 했던 거죠. 그때 슬로건이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룰라 빼곤 다 부자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룰라 빼고 다 부자라는 건 상당히 계급적인 투표 전략이거든요. 강하게 자기네들 드러내야지. 말랑말랑한 거 말이야.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룰라는 아시가 누구냐? 용족공은 노회찬, 선반공은 룰라. 그러니까 선반. 네, 맞나요? 쇠 깎는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 세대에서 이렇게 살아온 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해서 응?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해갖고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부터해갖고 뭐 식품종 전부터 안 해본 게 없이 하다가 14살 때 산파울루의 철강 공장에 들어가서 선반을 배우고 그 18살 때 조금 더 큰 공장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선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계속 이게 찍는 거에 가고 이게 철을 넣고 여기서 깎아야 되는 거니까 왼손 손가락을 이게 잘리는 이런 사건이 나고요. 임신을 했는데 부인이 감염이 걸려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돌아가십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 사람이 노동운동에 좀 뜨게 돼요. 우리가 그냥 사실 룰라 얘기를 보면 브라질 대통령이 이 정도만 아는데 이 사람도 살아온 거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마음이 아픈 스토리가 많죠. 우리로 따지면 1970년대 브라질 금속노조 위원장이 당선되고 78년도 79년도 이 총파업 투쟁의 영웅. 이게 뭐냐? 총파업 투쟁에 낸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대략 담병우 위원장이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시니까 담병우 위원장, 담병우 전 국회의원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우지? 잘라주세요. 잘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노동자들의 추진이 있고 진보정당이 건설된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는 할 건데요. 근데 여기는 이 투쟁 딱 끝나자마자 바로 80년대
당을 만듭니다. 화려하게 창당했냐? 아니죠. 앞에 사진 제가 네. 보여드렸잖아요. 불과 수십 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양복 입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선거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도 연방 선거까지 하원에 진출을 하죠. 상당히 사실 빠른 성장이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빠른 성장이었고요. 89년도, 84년도, 98년도 3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89년도에 결선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결선을 못 올라가요. 우파가 50%를 넘어갔다. 2등은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30에서 40%를 갖고 있는데 집권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노동당 같은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노선을 이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 대선 승리하고 2006년도 재선에까지 성공했는데요. 퇴임 이후에 맨살랑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 사건이에요. 용돈, 이게 용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머니로 돈을 갖다 만들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국회 스캔들 때문에 지금 12년 몇 개월 받았죠? 6개월. 그렇게 해갖고 봤더니 옥중에 있고 옥중 출마를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사법부. 사법부가 원래 옥중 출마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들끼리 자격 없음! 꽝꽝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마를 못해서 이번에 사실은 브라질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만약에 사실 옥중 출마했으면 당선됐을 거라는 게 다들 관측했어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후보 준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사실은 결선에서 막지를 못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선방공 대통령 놀라.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브라질 브라질 노동자당을 창당하고 그래서 노동자당이 크니까 그 각종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 좌파야 우파야? 너 막수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묻는답니다. 룰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선방공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주의도 아니고. 나름대로 꽤 그래도 운동에 대한 자기 신념과 우리로 따지면 좀 곤조가 있는 거지. 아무리 계속 이 사람 힘들게 해서 계속 뭐야? 좌파냐? 중도냐? 우파냐? 너 희한합니다 너. 응? 너 솔직히 막수주의자지. 막 이렇게 계속 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선방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삐티당에 성공한 이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 삐티당이 결국에 가서는 정권을 잡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대중운동에 기반해서 당이 성장했다. 사실 이 전략은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그런 전략이죠. 민주노총에서 결의하고 진보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 게 민주노동당이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아까 빼떼당 같은 경우는 먼저 당이 만들어졌어요. 당이 얘를 건설한 거야. 민주노총을. 재밌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약간 좀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카톨릭계 해방신학 중심 농민조직을 갖다가 자기네 노동자당인데 농민들이 지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대와 정책을 통해 갖고 농민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노동자당인데 노동자만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우린 너희들과 같은 편이거든요. 얘기를 끊임없이 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노동자당이 씁니다. 지금 노동운동 세력이 쓰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노동자 세력이 먼저 쓰지 못하고 야당 계열, 보수 야당, 김영삼, 김대중 보수 야당 계열이나 아니면 종교계, 그다음에 학생운동 출신의 시민운동 또는 이제 정치운동가들이 주력이었잖아요. 이들이 사실 민주화 87년 6월 항쟁을 때 이끌게 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예요. 노동자당이 노동운동이 민주화 투쟁을 갖다 가장 최선주의 상황.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바로 주력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투쟁을 사실 이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직선제로 만든 대통령 선거에 룰라가 나가고 결선까지 오르고 47%까지 맞다는 대단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당 운영의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시대인데 이 누클레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민주노동당 때 예를 갖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당원 일조에 모든 당원은 여기 있어라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누클레어는 어디에 있느냐? 지역, 현장, 부문 이런 데 다 누클레어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이 누클레어에서는 당의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갈 후보 등을 논의 토론한다. 즉 다시 말해서 모여서 소주 한잔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토론을 해서 당에서 우리 이번에 뭐 해야 될지 결정할 건데 다 토론해서 결과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지역, 지부의 결정에 따라 이게 뭐냐? 지역지부 결정이라는 건 뭐냐? 우리 지역지부랑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북구위원회 이런 데잖아.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지부 결정에 따라서 하고 기준이 있어요. 20명 이상의 3인의 간부 모집하는 의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최소 3인 이상의 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게 기반이 돼서 아래로부터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 또 민중 자치의 어떤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라질 노동자당은 사실 각종 정파가 다 있는 정당이었어요. 뭐 레닌주의자부터 해서 마오주의자, 뜨오주의자, 뭐 김준수주의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아래로부터 토론을 해서 결정을 실제 한 거죠. 이걸 실제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지부정당공단 18년 했다고 위원장만 18년 했는데 옛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 때 뭘 했었냐면 지역 분해를 만들었어요. 분해라고 이때 분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뭐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노회찬 그 의원보다 하나 먼저 돌아간 오재영 보좌관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진보정당의 조직가 오재영이라고 저랑은 굉장히 각별한 선배였는데 학생운동 때부터 같이 하는 좀 오래된 선배였는데 오늘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요. 과거 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조직식 중앙조직실 하면서 끊임없이 분해를 만들어요.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시절에 분해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 분해가 우리 저기 정릉분해, 장희석관, 기름 얼고, 그다음에 성북삼선, 성북삼선, 도남, 5개 있어요. 종암, 종암까지 했어요. 안암부문 총 7개가 있었습니다. 지역 분해가 7개의 지역 분해 당원들이 편수돼 있어요. 거기 분회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 분회장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정당까지 성북구위원회는 아직 그 정도 책임은 아직 안 잡혀 있지만 그냥 아무나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결국에는 결정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분해가 있어요. 직장분해. 그때 당원들이 좀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고대병원 노조였어요. 거기에 당원들이 그걸 직장분해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고 학생분해가 있어요. 학생당원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위원회가 좀 달라요. 학생위원회는 부문조직과 지들끼리 노는 거고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산하 학생분해 겪고 있었던 거죠.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학생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와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 지역위원회랑 같이 활동하는 이 학생분해가 있어요. 총 그래서 직장분해가 하나, 그 다음에 부문분해인 학생분해가 하나 해갖고 총 9개의 분해가 있어요. 여기에 당원들이 소속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회장들이 뽑혀서 운영위원회에 올라갔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사실은 실현을 하려는 기본 틀 자체를 갖췄고 이 지역 분해를 왜 7개를 이렇게 했을까요?
각 선거구별로. 그렇죠. 이게 사실 기초의원 선거구였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실제 제대로 된 지구정당으로 기능하려면 지역에 기초의원이 지역의회 진출해야 될까? 우리가 중앙 권력에 중앙의회 진출하듯이 우리 지역에서 그 기초의회 진출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그때 선거 때 가서 그냥 할 거냐? 거기 사는 당원들을 다 묶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요새 같으면 이렇게 그 선전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게 해서 거기서 후보를 갖다가 결정하면 그 후보를 갖다가 끊임없이 4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래서 의회에 진출한다. 지역의회. 이 전략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제 강의가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전달돼서 어떻게 현실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년도에서 그 2022년도 더 나아가 2022년도 선거까지를 바라본다면 기초의 선거까지 바라보면 지금부터 지역분을 만들어야 된다. 동별 당원 모임이라고 표현돼도 우리 성북구의원 그래서 제가 성북구의원에 정경 성북구의원에 규약을 만들 때 그래도 분해 부분을 갖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넣었어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분해를 설치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갖다 제가 넣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 정당의 운동이라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클레오. 근데 아까 여기 칠레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 약간 그 동네마다 많이 좀 달라졌다. 사투리 똑같아요. 그 핵이라고 하는. 저기 뭐 유럽에서는 셀이라고를 또 표현했고 세프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통한 당의 전략을 이렇습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저는 정경성북구회가 이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실험적인 지방자치를 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걸 갖다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86년도에 당을 창당 82년도 지방의 선거를 들어가서 90년도에 상파울루라는 최대 도시의 시장도 잡고 막 잡습니다. 포르투갈레그레는 우리로 따지면은 한 성남쯤 되네. 완전 광역시까지는 아닌데 중간에 꽤 큰 그 성남보다는 창원쯤 되겠다. 근데 이제 진보가 센 노동자들이 사는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다른 데 또 이렇게 처음에 다 시장이 됐는데 재선은 성공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의회가 그렇죠. 의회가 다 저쪽 놈들인 거지. 그러니까 뭐만 하려면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포르투알레그레는 이 시장과 이 포르투알레그레 그 지방 당이겠죠. 지역 당이 뭐라냐면 참여 예산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뭘 해도 못하게 그 의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요. 뭐처럼 뭐냐? 만민공동회처럼. 만민공동회처럼 모아가지고 자, 이 100억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다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뭘로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수도하고 학교를 집중합니다. 학교를 만드는 거하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 수도 시설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돈. 포르투알레그레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앙차선제. 이걸 이명박이 보고 서울시장 나가기 전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명박이 좌파고 가서 보고 온 거야. 이명박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자기는 좌파 것도 다 보고 한다라고 했던 게 자기 실용주의자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던 이 얘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했던 데 가서 보고 온 거야. 버스가 길 옆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다녀. 응? 그리고 공영제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그 중앙차선제라고 레퍼링하는 버스 공영제 문제의식이에요. 그걸 갖다 보고 와서 이명박이 하죠. 그 이명박이 상당히 자랑하던 것 중에 하나 청계천복원하고 버스 공영제 두 가지였거든요. 그게 사실 이명박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동네마다 포럼을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는 학교를 짓고 후보를 놔야 된다 결정을 해. 근데 거기서 뽑혀야 될 의원들이 그 아래부터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갖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래로부터 해갖고 민중의 힘을 갖고 갖다 관철시켜버린 거야. 이게 그 소위 참여 예산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습니다. 이거 도입하려고 민주노동당 때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도입이 되는데 지랄 맞게 도입이 돼요. 문의만 참여예산. 성북구도 참여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동교로 참여예산 위원 뽑는다고 가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붙습니다. 몇 명이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는 불과 전체 예산의 한 1, 2%?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죽동산 공원에 올라가는 길이 어머니가 계단을 놔주세요. 이런 게 결정돼요. 서울시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참여예산인데 다루는 예산폭이 너무 작은 거죠. 제가 예전에 네.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네. 그때 교육상상이랑 같은 네. 사무실 쓰고 있었거든요. 이사 나가실 때 정의당 수첩을 하나 두고 가셨더라고요. 새 거를. 네. 그걸 제가 그 다음에 썼어요. 근데 추천 받고 나서 안 된다고, 이 사람 안 된다고 왜 안 되니까 정의당으로. 당원이라서 아니 그 정의당 수첩을 썼을 뿐인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 수첩을 보고 정의당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추천을 어떤 사람이 했더니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정의당원 아니냐. 그럼 싸워야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그냥 수첩만 썼다 그랬죠. 그래서 하셨어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또 뭐 여자라서 안 된다. 아니 그건 난리 날 텐데 요새는. 아니 이제 그거. 그 인구 비율. 비율 뭐 맞추는 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밑으로 얘기했을 때 뭐 이런저런 뭐, 아 정의당 수첩이 그렇게 파워가 박수를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참여위원인데 위원장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허술합니다. 밝혀야지. 아직 안 원래 밝히고 공산주의자는 그 공공연하게 나의 힘을 밝힌다고.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정당을 밝히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냥 일부러 안 밝히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참여예산 조례가 있잖아. 여기는 정당원들이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조례마다 못 들어가게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들이면 학교 운영이 또 이번에 법 바꾸려고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라고 약간 느슨하게 나와서 그렇죠. 정당 거절하는 걸로 결정한 학교들이 왜 있어요? 저희 아들 학교가 정당 거절 학교라서 학부모들이 추천했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사실 거리 이제 한참 더 가야지. 사실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이들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참 좋은 말은 당의 활동과 국권력 장악을 통해서 사회운동이 사회운동이 발전 대중이 직접 권력의 주체가 되고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는 거. 그런 당의 활동이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유행했던 얘기가 다른 정치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번역돼서 이제 나왔었어요. 이게 포르투갈레 이명박도 보고 배운 포르투갈레. 지금 참여예산이 많이 도입됐어요. 그 전에 김영배 부총리도 자기가 성과 중에 하나로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된 조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도 삐찌당이 집권하는 많은 도시에서는 이런 전통이 나옵니다. 민중들이 참여예산제를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회복지라든가 공공복리를 확대시키는 게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들이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들이 집권한 데는 뭐 그냥 갑자기 룰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 정당 활동 끊임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이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혁도 성공하지만 또 좌절을 하죠. 연세가 좀 드셨을 때 대통령 하실 때 머리 커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얼굴이죠. 정책에서 사실은 이게 집권을 해야 되니까 유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회주의 정당에서 선거강령으로 내밀었었던 뭐 특권적 과세라든가 토지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에 대한 그 사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뺍니다. 빼요. 집권해야 되려면 우리가 중간층을 갖다가 땡겨와야 되니까 그 공약을 뺍니다. 과연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 또 잘한 건 있죠. 그러면 민생 정책은 꾸준히 어쨌든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곤층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그 저기 아동수당, 뭐 기본소득 이런 걸 주는 거죠. 요새로 따지면 무슨 말이에요? 돈 줘. 근데 주는 조건이 있어. 뭐야? 애들을 무조건 학교 보내라. 애들 왜냐면 어린애들 일을 시켜버리니까
애들을 무조건 학교를 보내고 얘가 결석이 15%가 넘어버린 결석률이 돈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집에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이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한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은 당연히 좀 더 증가하겠죠. 거기다 돈 쏟아부었으니까 복지에다가. 그리고 실업은 당연히 감소할 거고 아동 노동 착취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양반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멋있는 얘기가 좀 이거 같은데, 부자들을 돕는 것은 왜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냐. 굉장히 사실은 이 얘기는 소위 그 자본가들의 논리를 정확하게 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난 잘했다. 그리고 이 양반 머리에서 나왔는지 천문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새겨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비용이 좀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권 8년 동안의 실업률이 12%에서 7%로,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세계 8위로 이제 올랐고요. 국가 부채,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가 부채가 GDP, 전체 이 국가 재산의 빚이 50%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빚이 이제 18%로 이제 줄어든 거지. 빚이 많이 갚은 거지.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퇴임 2달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80%가 넘는. 사실은 뭐 전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하도 많이 높을 때 70%.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번 주 조사는 50몇 %가 이렇게 나왔던데요. 어쨌든 퇴임 8년을 짓고 나서 퇴임 2달 전까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80% 넘는 지지율을 받았다는 상당한 거다 사실은. 그만큼 민중들이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고, 같은 편은 아니지만 그때 오바마 아저씨도 몰라 짱 한 거지. 그 노무현 대통령도 가가지고 맞담배 같이 딱 정말 맞담배 같이 폈답니다. 시가. 그 룰라가 시가를 딱 불을 딱 붙이고 한 대 줄까? 응, 나도 좋아해. 한 대 같이. 근데 원래 두 번밖에 못 했어요. 그 법으로 예. 연임제밖에 안 돼. 연임밖에. 연인밖에 안 돼. 하려면 한 번 쉬고 치고 나가야 돼. 참 크게 않다. 근데 사실 그 질문 잘하셨는데, 삼선 하게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룰라 계속 해라. 룰라 짱이야.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룰라가 에이 하게 두 번 쓰는 것도 물려줘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세프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죠.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한 대통령. 박근혜가 저는 다른 이유로 탄핵을 했다. 우파들이 이제 밀어낸 거죠. 그 의회 쿠데타를 통해서. 이 삼선 요구를 물리치고 후계자로 호세프를 지명했는데, 이 양반은 학생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고, 한때는 게릴라 투쟁력은 상당하고, 그리고 여기 룰라 정권에서 각종 그 장관들, 경제 파트를 맡은 장관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인정받았는데, 룰라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여성이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 양반이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끌고 올라가서 이 룰라가 계속 연설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여기는 막 전현님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임기 나오는데 가고 막 연설하잖아요. 막 오바마도 막 선거 때 되면 막 다 나누면서 연설했잖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당선을 시키죠. 이 사람 당선되고 나서 2014년도에 재선까지 성공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우파 의회 쿠데타로 탄핵을 해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하원에서 먼저 탄핵하고 상원까지로 3분의 2가 다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 결정을 내리잖아요. 얘는 그냥 그랬던 게 어쨌든 룰라를 부패 혐의로 기소를 하고, 이 호세프 같은 경우도 부패 혐의로 해갖고 탄핵하겠다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대통령이 함부로 썼다. 이게 탄핵의 이유고요. 또 탄핵의 이유가 사실 선명하진 않아요. 우리처럼 이제 강모 씨 같이 뭘 했다 이게 딱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룰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수감돼도 옥중 대선 출마 시도에 실패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지금 현실인데요. 지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브라질이 갖고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상원은 중선거 구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그러니까 룰라가 집권할 때 최고 정당일 때 PT당이 3분의 1, 왜 3분의 1 정도 얻는 이게 원 1당인데 그래요.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은 10개가 넘습니다. 10개에서 12개 왔다 갔다 해. 똑같은 왔다 하죠. 원내 의석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중간 계층이나 중간 정당, 보수 정당하고 연립 정부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자기 정책을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정책은 좀 더 우경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를 갖다 땡기는데 얘네들은 여기도 정치인들이 다 사실은 그 도둑놈들이었던 거죠. 내가 너한테 줄게 너 나한테 얼마 줄래가 아주 당연한 정치인으로 알고 그러니까 뭐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뭔가 법을 통과시키려도 제 표가 필요한데 돈을 달라니 따로 줄 수는 없으니까 뒷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을 영상하고 추적하는 거려야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민중들을 잘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선택한 이게 장석준 선생의 표현인데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편한 길을 가려고 했다. 그만큼 혁명과 개혁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러면 옳은 길을 가야지 왜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에는 똑같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왜냐면 참여 예산제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아래로부터 붐을 일으켰던 정당이기 때문에 시민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득권 세력을 압박하고 정치판을 바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아래로부터 민중 권리 형성, 민중 자치 형성, 세력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갖고 외쳤던 게 이걸 위해서 아래로부터 분해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참여 예산제를 실현하고 이렇게 갖고 성공했던 정당이 실제 권력을 잡고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인드 정권의 실패도 보면 아래로부터 그 형성된 세력들을 가지고 기득권의 반격에 맞서갖고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브라질도 사실은 집권 기간이 오래였지만 아인드는 불과 3년이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8년에 12년에 15년 가까이 갖다 집권을 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의 우리 그 진보 정치의 미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시사해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지금 딱 이렇게 2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